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애 10년 하고 결혼 생활은 1년도 하지 못한 채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벌써 제가 이혼한 지도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는 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 전에는 제가 겪은 일인데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딘가 마음이 꺼려져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억울한 게 이혼에 있어 제 잘못이나 책임은 1도 없었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혼한 것보다 한 남자와 보냈던 긴 시간이 너무 허무하고 서글퍼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말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인간을 제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어요. 그러니 10년을 만나고도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했던 건데 제 인생에 가장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 인간이었다는 건 저도 알고 그 인간도 알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그러니 결혼이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저는 그놈과의 결혼이 제 사랑의 절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1년도 다 채우지 못한 시간 동안 참 치열하게 그 인간의 바닥을 확인하고 찌질한 민낯을 다 보게 되었는데 씁쓸하지만 저는 쓰레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착각한 바보였어요. 제가 그놈을 처음 만났을 때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첫사랑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첫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애다운 연애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저에게 첫사랑은 너무 서툴고 미숙해 사랑 같지도 않게 허무하게 끝이 났었던 아픔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의 첫사랑을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듯 뜻밖의 나타나 제 20대와 30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어요. 그 시작은 함께 다닌 회사였는데 저희가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회사에 함께 입사한 동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던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었고 대기업 관련 회사는 더더욱 아니었는데 남편은 대기업에 가고 싶어 했어요. 누군들 대기업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냐마는 남편은 진심으로 대기업 입사를 희망했었죠. 그래서인지 일을 하면서도 유독 남편은 회사에 적응도 잘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동기이고 같은 부서 동료였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옆에서 챙겨야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제 마음을 알고 제 편을 들어주는 건 미우나 고우나 동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운 정이 무섭다고 저희는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1년 반 정도 회사를 다녔을까? 남편은 자기는 도저히 오기가 생겨서 뜻하던 대기업에 들어가야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대학 동창회를 다녀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 남편이 나름 명문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친구나 같은 학번 동기들이 대기업이다 공기업이다 좋은 곳에 취업을 많이 했는데 그게 꽤나 남편에겐 자존심을 건드린 일이었나 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아예 그 자리를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또 자기가 없을 때 자기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걸 용납할 수 없었고 그렇게 그날을 계기로 남편은 다시금 대기업에 목을 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서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말리지는 못했어요. 제가 말릴 입장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고 고맙게도 팀장님이 남편의 퇴사를 말려보라고 명분을 만들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남편은 자기 스타일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렇게 저랑 남편은 끊어진 인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라진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며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헤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남편이 제 생각이 많이 난다며 고백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대기업에 입사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10년이 걸릴 줄은 정말이지 몰랐어요. 저는 대기업 입사를 희망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게 그렇게 사법고시처럼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 10년이나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 10년이 말이 쉽지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무슨 마음이지 남편은 포기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자기는 대기업 아니면 절대 안 된다며 그렇게 목을 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은 자기 집에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 집, 그러니까 제 시댁은 지방에 사시긴 했지만 규모가 꽤 있는 나름 유명한 갈비집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아들인 남편에게 용돈 겸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남편은 백수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였죠. 그렇게 남편의 백수 생활은 끝날 줄 몰랐는데 저는 그 사이 승진도 하고 돈도 제법 모으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결혼을 할 테니 저 혼자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직업이 없다는 것만 빼면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는데 저는 결혼을 한다면 꼭 남편이랑 하고 싶었거든요. 그만큼 남편은 늘 저에게 잘해줬고 제가 가벼운 감기라도 걸리면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는 건 물론이고 약의 간병까지 아주 극진했는데요. 그러니 결혼하면 더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자취생활을 오래 해서 음식도 저보다 훨씬 잘했는데 저희 둘은 같이 있을 땐 남편이 주부고 제가 돈 벌어오는 가장인 듯 장난을 치기도 했었죠. 그렇게 1년만 2년만 하던 시간이 흘러 5년이 넘어가고 8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니 슬슬 저희 집에서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건 알고 계셨기에 더 마음이 조급하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지만 딸이 백수가 아닌 그럴싸한 남자를 다시 만났으면 하기도 했는데 그건 저도 이해하는 일이었죠. 당연히 백수 사이를 반기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계속 나이만 먹고 혼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니 부모님 마음은 더 전전긍긍이셨는데 사실 저도 내심 그 걱정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당시 남자친구인 남편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뭐? 그게 있잖아. 나는 자기가 대기업 다니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연애만 해? 우리도 이제 결혼해야지. 벌써 횟수로만 따져도 9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 집에서는 벌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 그렇지. 결혼해야지. 나도 당연히 빨리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지금까지 버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쉽게 포기가 안 되네. 나 지난번에는 진짜 막판까지 갔잖아. 이젠 아는 분들 제법 많고 이번에는 진짜 될 것 같아. 무슨 대기업 입사가 공사도 아니고 자기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어. 미안해. 우리 자기 지쳤구나. 하긴 벌써 몇 년이나. 내가 무능한 놈이지. 우리 자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여직 이러고 있으니.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나는 자기 대기업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고. 둘이 같이 버는데 2,300씩만 벌어도 4,600만 원이잖아. 자기야, 그 4,600만 원 내가 대기업 들어가면 혼자 버는 돈이야. 막말로 거기에 자기가 2,300 더 벌면 600에서 900만 원이고 자기가 일을 못해도 나 혼자 자기가 얘기한 그 돈 벌고도 남는다니까? 그야 그렇겠지만 현실이. 그래, 내 말이 이제 믿음이 안 가지. 미안해. 아니 그건 아니고 나도 이해해. 우리 자기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백수 남친 싫다고 벌써 도망갔지. 그래서 내가 더 성공해서 우리 자기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진심이야. 누가 그걸 몰라? 근데 나는 진짜 자기가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거든. 그러지 말고 우리 올해는 넘기지 말고 쉬고 올리자. 에이, 그래도 그럴 수 없지. 지금까지 자기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그리고 남자가 체면에 있지. 나 지금 모은 돈도 없어. 근데 올해 넘기지 말라고 하면 나는 몸만 장가가? 그럴 수는 없지. 진짜 1년만 딱 기다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1년만. 내가 진짜 이번에도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바로 취업할게. 저는 딱 1년만 타령하는 남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결혼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는 거니까 이왕 기다리는 거 1년 더 못 기다리겠나 싶었는데요. 사실 남편이 집에서 붙여주는 용돈이나 받고 계속 취업 준비만 했는데 모은 돈이 없을 거라는 건 이미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혼 이야기를 했던 건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로 남편만 있다면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만 살 수 있으면 식탁 없이 작은 밥상에 김치랑 계란 후라이만 해서 먹어도 진수성찬일 것 같았어요. 제가 좀 성격이 소박한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는데요. 남편은 남이 보는 눈과 자기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남편의 집도 자기 아들이 아무리 백수라도 기죽고 살지 말라고 차도 뽑아주고 때 되면 백화점 가서 옷도 사라고 돈을 더 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대기업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니 이 남자는 제가 말하는 소박한 신혼생활을 할 마음 자체가 없었는데 자기는 무조건 그렇게 장가를 못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달리 방법은 없었고 그 대신 남편은 아쉬워하는 제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땐 정말 무슨 콩깍지가 그렇게 단단히 씌었던 건지 남편이 옆에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노력을 하니 제 마음도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하긴 부모님이 경제적인 지원도 다 해주고 저랑은 비교도 되지 않은 명문대를 나왔는데 이 남자에게 대기업 타이틀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유일한 목표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그런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타고난 기질 탓인지 분수에 안 맞는 비싼 데이트보다는 그냥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컵라면 먹고 산책하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몰라서 그렇지 시에서 제공하는 공짜 공연이나 전시 그런 거 찾아다니며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남편도 우리는 지질이 공상이 아니라 순수하고 소박한 예쁜 사랑을 한다고 믿었는데 남편은 저한테 맞춰줬을 뿐 그런 데이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걸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는데요. 그렇게 정말로 딱 1년이란 시간이 더 지났고 남편은 바라던 대기업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이몽룡 과거급제 마냥 남편 집은 물론이고 저희 집까지 난리가 났는데 저 역시도 드디어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바람까지 났었더랬죠. 그리고 남편의 대기업 입사한 지 2년 만에 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은 세상의 중심에 선 주인공처럼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많은 것들을 숨겨놨는데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볍게 생각한 것들이 결국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 모은 돈이 저는 1억 넘게 있었고 남편은 한 푼도 없었는데 대기업은 대기업인지 제 연봉과 남편의 연봉은 경력 횟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 남편 연봉이 제 연봉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 같았는데 그래서 신혼집과 혼수 등의 비용은 제 돈으로 거의 다 했고 남편은 정말 몸만 장가를 오게 되었죠. 어차피 지금이야 제가 모은 돈이 있다고 치지만 멀리 봤을 때 남편이 벌어올 돈이 더 많을 테니 그냥 누가 더 손해본다 이런 거 없이 결혼을 했는데 저는 정말 맨세코 남편이 빈몸 장가를 왔다고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때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돈보다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컸기에 남편과 그렇게 합의를 보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또 시댁에서도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기 아들이 백수일 때는 그런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더니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간 뒤로는 미래가치 어쩌고 하면서 저더러 로또 맞은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빈몸으로 장가가는 아들한테 돈도 좀 있다는 집안이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대기업 다니는 잘난 아들 주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장가 보낼 마음은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비수도 꽂으셨는데요. 이제 니들 나이도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져야지.
그럼 자연히 너는 다니는 회사도 못 다니고 애를 키워야 할 텐데. 그럼 그때 누구 돈으로 사니? 내 아들 돈으로 살지 않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인즉 제가 곧 아이 때문에 경력 단절되어 집에 들어앉아 자기 아들이 벌어다 준 돈만 쓰고 살 텐데 자기까지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돈 보면서 돈까지 써야 하는 소리였죠.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상처가 컸어요. 설사 시어머니가 예상한 대로 제가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서운한 말까지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다고 그때는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따질 수도 있는 담력도 없었는데요. 그때는 고맙게도 남편이 저 대신 나서서 자기 엄마한테 한 소리 해주었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까지 별 볼 일 없는 나 믿고 기다려준 건 자연이었어. 나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자연이한테 상처 주는 꼴은 절대 못 봐. 이렇게 남편이 나서서 저를 두둔해 주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는 신용까지 하시며 꽤 충격을 받으셨어요. 오죽하면 뭐가 어쩌고 어째? 여태 내가 네 용돈 붙여줘가면서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기다려줬더니 이게 다 엄마가 아닌 네 여자친구 덕이라고? 이런 호로 새끼를 봤나? 너 말이라도 엄마 덕에 합격했다고 고맙다고 해봤어? 이래서 아들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가 있는 거야. 라고 당신 아들한테 나를 세우기도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내심 그래도 내 편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연애를 오래 하면서 지켜본 남편은 절대 효자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장가가서 효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그걸 아주 믿지는 않았는데요. 역시는 역시라고 효자까지는 모르겠지만 팔은 정말 안으로 굽더군요. 남편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자기 집에 그렇게 기분 내는 걸 좋아했어요. 용돈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어디서 비싸 보이는 것만 찾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 처가에는 그렇게 짤 수가 없었는데 10만 원 봉투하는 꼴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놓고 입은 살아서 장모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런 건 팔아야죠. 그럼 우리 장모님 서울에서 떼돈 벌 텐데. 저 이거 갈 때 싸주세요. 맨날 장모님 밥 먹고 싶어요. 이런 립서비스는 잘했는데 그럼 또 저희 엄마는 사위가 좋아한다고 원래도 손이 크신 양반이 엄청 그 반찬만 해댔어요. 오죽하면 저희 아빠도 저희 엄마가 사위 싸줄 반찬 하느라 당신 먹을 반찬이 없다며 서운해하셨는데 정작 그 반찬 타령한 남편은 집에서는 그 노래 부르던 반찬은 질린다고 몇 번 먹지도 않았는데 왜 그딴 소리를 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건지 짜증이 났죠. 그렇잖아요. 그 입 한 번 잘못 놀려서 도대체 몇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그럼 다음부터는 그 입 좀 닫아. 왜 우리 엄마한테 바람 넣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하고 이 음식은 처치곤란 만들어? 라고 따지기도 했는데 이놈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저에게 이게 다 장모님 기분 좋으라고 일부러 하는 거지. 그럼 가서 깨작깨작거리고 음식 싸주신다고 하는데 저 안 먹을 거라고 해? 이건 뭐 아부를 떨어도 뭐라고 하냐? 알겠어. 다음에 가면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 라고 엄한 고집을 부리더군요. 도대체 이 인간은 왜 이렇게 결혼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다른 여자들처럼 저도 소가 결혼한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차마 너는 장가올 때 빈몸으로 오지 않았냐. 그런 소리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어쩐지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부 사이에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건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제 스스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운하다는 이유로 돈 얘기는 하지 말자 다짐했던 일이었는데 정작 남편은 자기 스스로 몸만 장가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군요. 자기가 버는 돈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벌 텐데 시작은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가 더 손해를 보는 장사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이혼까지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저는 미래의 일은 장담할 일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재수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며 자기는 정년까지 대기업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먹을 거라고 임원도 할 거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럴 때 보면 남편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애였죠. 그렇다고 남편이 회사 일에 열정적이었느냐? 그걸 물으신다면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마치 대기업에 들어가면 누가 정년까지 보장해준다고 약속이라도 한 듯 회사는 설렁설렁 다녔어요. 그래도 해가 바뀌고 남편은 월급이 꽤 많이 올랐는데 일주일에 3-4번 술 마시면서 아부는 잘 떨고 다녔는지 남편을 예쁘게 보는 상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회사 내에 학연 지연 이런 걸 또 엄청 따지는 것 같았는데 학교 선배다 고향 선배다 남편은 언제부터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대기업이 좋긴 좋은지 걸핏하면 상여다 특별 보너스다 하며 나오는 게 많았는데요. 그러면 또 남편의 어깨는 하늘 높은지 모르게 솟았어요. 그렇게 벌다 보니 남편은 제 월급보다 약 200만 원 정도 더 가져오는 꼴이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희 부부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인간이 지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집안에서도 서열을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공평이랑 평등은 같은 조건에서나 따질 수 있는 일이라며 저더러 자기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편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제가 200만 원 더 버니까 그 200만 원어치를 몸으로 때우라는 거였죠. 아니, 무슨 그런 억지 주장이 있는 건지 그럼 애를 낳아서 제가 정말로 일을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따지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 그렇게 쓰레기 아니거든? 그야 당연히 자기가 애 키우고 집안 살림하는데 돈급이라고 생각하지. 대신 나더러 애 보라고 시키거나 집안일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고 자기는 그만큼 몸으로 때우는 거고 나는 돈으로 벌어오는 거고 사실 이것도 따지면 내가 손해보는 건데 우리는 부부고 가족이니까 내가 감수한다 이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장가올 때 무일푼으로 왔잖아. 이 집도 여기서 쓰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전부 내가 다 해왔는데 그건 왜 계산에 안 넣어? 그야 진짜 그것까지 따지는 건 좀 치사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손해지만 감수한다고 하잖아 가족이니까. 그리고 결혼 전에 그거 가지고 생색내지 않겠다고 자기가 먼저 말하지 않았나? 벌써 까먹었어? 아니 안 까먹었어.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 누군 계산기 못 두드리냐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지금 자기가 좀 그렇지 않아? 뭐?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뭐? 설마 나 지금 회사 들어가기 전 백수 시절 찌질했던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과거는 다 잊은 지 오래야.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과거라니. 그럼 그 머릿속에서 지운 과거에 저에 대한 사랑과 추억도 같이 잊어버린 건지. 저는 결혼 후 행복해야 하는 그 시간에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우울감이 들었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첫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명절 연휴에 우리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게 참 생각은 막연하게 해봤어도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연신 대기업 다니는 당신 아들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게다가 아들이 장가를 가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고 온갖 친척들을 다 부르셨는데 며느리는 저 하나라 저만 죽어나는 일이 벌어졌죠. 시부모님에게는 딸 둘 아들 하나 그러니까 1남 2녀의 자식을 슬하에 두고 계셨는데 딸들은 모두 시집을 가서 명절 끝이나 되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주방엔 덜렁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가뜩이나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는 제가 얼마나 막연하던지요. 그리고 당연히 일을 잘 하지 못하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대단했는데요. 집에서 뭘 배우고 시집을 온 거냐고 저희 부모님 흉까지 보셨어요. 아니 어린 딸내미도 아니고 나이 먹을 대로 먹은 날 시집 보내면서 어쩜 사돈은 너한테 이런 것 하나 안 가르치셨다니? 이건 진짜 우리 집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돈 잘 버는 사위 얻으셨으면 딸이라도 잘 가르쳤어야지 라고 하셨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군요. 왜 우리 엄마까지 욕을 먹어야 하나 그 집에 한시도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때는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더니 자기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또 이놈 새끼 너만 네 마누라 귀하지? 그럼 네 엄마는? 이날이 때까지 이것들 혼자 다 한 엄마는 안 불쌍해?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얘가 더 미운 거야. 저건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 태어나서 내 아들 같은 남자를 서방으로 꿰찼다니? 복도 많은 년. 라고 저를 대놓고 미워하셨고
제 복장은 터져나갔어요. 저는 결국 계속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밤에 탈출하고 말았죠. 남편은 자기 엄마 앞에서는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사람처럼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게 내가 음식 좀 배우라고 했잖아. 요즘 인터넷만 찾아봐도 음식 레시피 다 있는데 이건 노력 부족 아닌가? 내가 언제까지 우리 엄마한테 욕먹어가면서 쉴드를 쳐줘? 나도 이제 못해. 못해? 그럼 하지 마.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자기가 애처가 코스프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나를 위해서 하는 척 연기하지 마. 진짜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면 지금 이렇게 말 안 하겠지. 뭐라고? 아니, 내가 자기 집에 가서 하는 거 못 봤어? 나도 애교 없어. 근데 장인 장모님 앞에서 하잖아. 자기도 하라고. 자기는 거꾸로 자기 집에서는 잘하지 않아? 근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무뚝뚝하게 굴어? 나도 그게 불만이야. 아니, 그런 것도 분위기 봐가면서 하는 거지. 어머니 하는 거 못 봤어? 어머니 나 싫어해. 그리고 아버님은 뭐 나 예뻐하시나?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애교를 떨어. 그야말로 그게 더 이상하지. 아니, 처음이야 그렇지. 계속하면 그래도 당신 며느리 귀엽다고 봐주고 그러지 않겠어? 자기는 왜 노력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해? 나를 봐. 나 결국엔 10년 동안 안 된다는 소리 들었어도 결국엔 우리 회사 들어갔잖아. 몰라.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말해도 이건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거든.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까지 어머니한테 욕을 먹어야 해?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오버한다. 여기 장모님이 있는 건 아니잖아. 나라님 없을 땐 나라님 욕도 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냥 하는 소리지. 그래? 그럼 나도 우리 집 가서 시어머니 안 계시니까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 뒷담화 좀 신나게 해볼까? 아,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니? 그래서 뭐 나더러 어쩌라고. 며느리가 돼서 첫 명절인데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잘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나는 이유 없이 욕먹는 거 싫어. 내가 잘못을 했다면 모를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며느리라는 이유로 왜 욕을 먹어야 하는데? 나는 싫다고. 됐고 나도 그냥 집에 갈래. 나머지 일은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고 와. 저는 이렇게 말하고 그 밤에 터미널로 향했는데요. 취소표라는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냉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친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럼 또 저희 부모님이 놀라고 걱정하실 테니 일단 집에 가 있자 싶어 집으로 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제 핸드폰은 난리가 났죠.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번갈아 가며 전화와 문자를 정신없이 보냈거든요. 아마도 그 모자지간은 제가 정말 서울집으로 돌아갈 줄은 몰랐나 봐요. 대충 저렇게 밖에서 빙빙 돌다 꼬랑지 내리고 들어올 줄 알았나 본데 하도 안 들어오니 남편이 저를 찾으러 나갔고 저는 서울 가는 고속버스라고 문자만 보냈는데 그 문자에 집구석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뭐 저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며 시어머니가 대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니 더 겁이 나서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 못했죠. 막말로 시어머니는 무섭고 남편은 속 터지는 소리만 하니 도망 나온 건데 제발로 다시 그 집을 찾아갈 리는 없지 않겠어요? 결국 다음 날 차례만 지나고 남편이 서울집으로 올라왔고 저는 그럴 것을 대비해 친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남편놈이 저희 집에 와서 행포를 부릴 걸 대비한 어쩔 수 없는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차가 꽤나 막혔는지 저녁 시간이 다 되어 도착한 남편은 씩씩거리며 예상대로 친정에 도착했는데 똥개도 자기 구역에서는 먹고 들어간다고 부모님이 계시니 저도 무섭진 않더군요. 그리고 거꾸로 그 인간은 화가 났어도 지 성질껏 분노 표출은 하지 못했는데 저더러 계속 집에 가자고 했어요. 자기도 처갓집에서 헤헤 실실거릴 기분이 아니라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했네요. 집에 가서도 제 속 터지는 소리만 할 게 분명했는데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절대 제 발로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러니 저희 부모님이 남편더러 들어오라고 하고 얘기는 대충 들었다며 좋게 좋게 해서 넘어가자 중간에서 중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남편은 아래 위를 모를 정도로 미치지는 않았는지 네네 하며 곱게 수긍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주는 맛있는 밥 먹고 그날 저녁 저희 신혼집으로 넘어왔는데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나랑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무슨 며느리가 시집온 첫해 명절에 도망을 가? 그러게 사람을 오죽궁지에 몰았어야지. 그게 이유라고? 그럼 앞으로는? 몰라. 그 순간에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사고를 쳤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나도 바보가 아니니까 가지 않겠지. 이참에 그냥 명절은 각자 집에 가서 알아서 효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기 고향집에 가서 기분 내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다고 우리 집에 가서 뭐 하나 솔선수범해서 해봤어? 지금 그걸 따질 일이야? 그럼 뭐하러 결혼을 해?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도 하지 않는데. 내가 며느리 도리하자고 자기랑 결혼했니? 나 그럴 것 같았으면 10년 기다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치사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집에 갈 때 바리바리 과일, 고기, 술, 디저트 이런 거 사갔지. 그것도 아주 최고급으로. 근데 우리 집엔? 자기 회사에서 스팸 세트랑 식용유 세트 나왔잖아. 그리고 고기랑 과일은 우리 회사에서 나온 거거든. 별걸 다 서운하다 따져. 당연히 서운하지. 자기 집에 하는 거 반에 반만 우리 집에 해봐. 그게 나와? 당연히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인데 우리 집에 갈 때 잘하고 싶지. 대신에 내가 자기가 장인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밥 사는 거 뭐라고 안 하잖아. 액수가 같아? 나는 적어도 양가에는 똑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에이, 자식 벌이가 안 똑같은데 어떻게 양가가 똑같이 받냐? 그건 이상한 논리지. 자기 그렇게 안 받는데 은근 도둑심보가 있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저는 남편의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지가 저보다 벌면 얼마나 많이 번다고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지. 저는 너무 열이 받았고 이런 저의 모습에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자격지시 문은하며 저를 더 열받게 만들었는데 나중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이런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으면 자기도 이직을 하든지 부업을 뛰든지 수입을 맞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나랑 똑같이 하려고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라는 개소리를 듣는데 저도 치사하지만 제가 결혼 전 가져온 돈을 안 따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결혼 전에 내가 가져온 돈의 절반을 분납해서 내 통장에 쏘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흥분해? 자기는 지금 공짜로 여기서 사는 거잖아. 그럼 생활비라도 더 내야지. 왜 생활비는 똑같이 내?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거 아니야? 사실 나도 자기가 앞으로 더 많이 버는 걸 감안해서 내가 모은 돈으로 결혼했는데 지금은 내가 더 손해잖아. 부부 사이에 무슨 손해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언제 자기 돈으로 다 하자고 했어?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건 자기잖아. 그래서 내가 하자고 해서 억지로 했니? 그건 아니잖아. 나도 억울해. 그래서 생활비는 똑같이 내도 우리가 나가서 외식하거나 기분 낼 때는 내가 다 내는데 왜 그건 안 따져? 그것들 전부 따지려면 뭐든 다 공평하게 계산해야지. 그럼 이제부터는 밖에 나가서 데이트해도 더치페이 해. 나는 자기 백수일 때 내가 거의 다 냈으니까.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지? 아니 왜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를 얘기해. 그리고 그때 내가 일방적으로 얻어먹은 건 아니었다. 그래 내가 뭐래? 근데 나도 내가 벌고 있었고 자기는 용돈 받으니까 나름 배려했다고. 밥값이나 영화는 내가 내고 자기는 싼 커피값 정도만 내게 했잖아. 정말 듣자니 치사하네. 그래서 뭐? 나더러 내 월급 전부 다 내놓고 양가 똑같이 하고 우리도 똑같이 살자고? 자기가 결혼 전에 해온 돈이 있으니까? 내 말이 뭐 틀려? 틀려. 그리고 그렇게는 못해. 그럼 나도 네가 말한 돈 메워줄 테니까 너도 200만 원 더 벌어와. 퇴근하고 배달을 하든 노래방 도우미를 하든 메워. 200씩 더 벌어오라고. 뭐? 노래방 도우미?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왜 발끈해? 그럼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온 자기가 매월 200씩 어떻게 더 벌어? 그나마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한 거지. 저는 남편의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직업을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저런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남편이 하다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그런 더러운 생각이 나는 너랑은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곱게 내보내줄 수는 없으니 그동안 무상으로 여기서 지낸 값을 계산해서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여기가 무슨 하숙집이냐고
자기는 그 돈을 낼 이유가 없고 서류상의 부부이기에 이 집은 전세계약자가 아무리 제 이름이라도 공동재산이라며 자기 지분이 있다고 우겼는데 대기업식이나 다닌다는 놈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건지 저야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명절 사건으로 시작된 부부의 감정 싸움은 그날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고 저희는 사사건건 부딪히며 하루하루 순탄하지 못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니 집이 편안해야 하는 공간인데 저에겐 그렇지 못했고 이렇게 살려고 10년을 기다렸다 한 결혼이 아닌데 변해버린 남편을 원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마음은 점점 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남편 입에서 나온 노래방 도움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더 벌어오라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그 말을 한 걸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사과를 받는다고 해도 제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 같아서 사과를 추궁하지도 않았네요. 그렇게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던 신혼생활은 금이 간 게 아니라 산산조각이 났고 주변에서는 당연히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을 거라 추측하며 요즘 좀 야유었네? 왜? 밤마다 그렇게 바빠? 라는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처음엔 어색하게 웃겨 넘겼지만 나중엔 그마저도 스트레스가 되어 신경질을 냈어요. 그런 말 농담이라도 좀 불쾌하거든요. 삼가해주세요.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는데 친한 사이라 서로 간에 더 민망했었죠. 결국 그 선배 언니랑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결국 남편과 뭐 아니면 도라는 마음으로 매듭을 지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하고 사과할 건 하고 다시금 잘해보자 할 생각이었고 그게 아니고 또 좁혀지지 않는 사이를 확인하며 또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그냥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는데 그날 저녁 제가 대화를 하자는 말에 남편은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꼬랑지를 말고 사과하는 자리인 줄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대화 자체가 순조롭게 될 리가 없었고 저희 두 사람의 부부로서의 시간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남편이 고자세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언제 전화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런 전화 따위 할 마음이 없었어요. 전화? 내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먼저 막말로 선 넘으신 건 어머님이 먼저야. 그럼 사과를 해도 어머님이 먼저 하셔야지. 뭐라고? 어른인데 우리 엄마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고? 진짜 자기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그래놓고 뭐? 무슨 대화를 하자고? 난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기 싫어하는 여자랑은 대화할 마음이 없어. 아, 그래? 그럼 이런 자리는 사실 의미가 없겠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그만? 그 소리 지금 이혼하자는 소리야? 아니지? 왜 아니라고 생각해? 대기업 다니는 너랑 이혼하고 싶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서? 어? 남편은 제 말에 허를 찔린 듯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 거 맞다고 노래가 의지가 보이지 않는 너랑은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못을 박았는데 남편은 제가 먼저 이혼을 얘기했다는 것에 제가 그냥 떠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너랑 이혼하고 싶은 건 내 진심이라고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도 상관없다. 몇 번을 말해도 이 인간은 진심일 리가 없다며 전혀 제 말을 들어먹질 않았는데 그러면서 답답해 죽겠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별 볼 일 없는 네가 나를 어떻게 버려? 나 대기업 다니고 너보다 돈도 더 많이 벌거든? 어디 그것뿐이야? 우리 집은 니네 집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럼 그 유산은 누가 받을까? 저는 참 별 유치한 소리를 다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 집구석 재산이나 유산이나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걸로 저를 협박하려는 그놈을 바닥을 보고 오만정이 떨어져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나가지 않으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내보내겠다고 저도 협박하듯 말했는데 남편놈은 자기도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거실에 대자로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할까 고민을 잠시 했는데 우선 법적으로 부부이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기엔 증거도 없어 분하지만 제가 짐을 싸서 친한 친구 집으로 갔는데요. 그날 밤은 너무 약이 올라 날밤을 꼴딱 새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월차를 내고 법원에 이혼 상담과 더불어 협의 이혼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놈은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의 그 잘난 대기업 로비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쩌렁쩌렁한 소리도 개망신을 시켜주고 싶었지만 나중에 명예훼손이니 어쩌니 이런 말 나올까봐 최대한 참았고 좋게 말할 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제가 너무 괘씸해서 싫다고 했어요. 이유도 가지가지인데 괘씸하다니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열이 받았고 여기서 괘씸하다는 표현이 왜 나오냐고 저는 불같이 쏴붙였는데요. 싫으면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밖에 더 있냐고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했어요. 어차피 집 비밀번호는 바뀌었으니 와도 못 들어온다고 저는 친히 알려주기도 했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은 그걸 또 확인하고 싶었는지 집에 찾아와 몇 번이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더라고요. 하지만 열릴 턱이 없었고 지도 약이 바짝 올랐는지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이니 집 보증금을 50% 가져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에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도 잘하지 못했으니 위자료 청구까지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저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죠. 아니, 상담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게 될 게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걸 협박이라고 하는 꼴이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물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멀쩡한 제 돈을 빼앗길 것 같았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1년도 살지 못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친절하게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 쪽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백수 남편을 기다린 점과 대기업에 들어가 180도 태도가 변해버린 저에게 막말한 것들까지 모두 거론되며 분위기가 제 유리한 쪽으로 쏠렸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시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욕이라도 하려고 전화를 하셨나 싶어 통화 녹음을 할 요량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나다. 아휴, 이게 무슨 일이니? 부부가 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니들이 아직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 서로 싸우면서 알게 되고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지난번에 내가 너 니네 엄마 어쩌고 하면서 한 얘기는 사과하마. 나는 네가 하도 음식을 못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너한테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그리고 네가 좀 생각을 잘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어찌됐든 너보다 잘 벌고 내가 또 이것저것 재산이 있으니 이거 나중에 너희들한테 물려줄 텐데 너무 그렇게 돈돈돈거리지 마라. 어머니, 돈돈돈거린 건 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야 그런 계산이 없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죠. 저 맹세코 어머니 재산 탐낸 적 없고요. 유산 저희 안 주셔도 저 불만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들이 저보다 얼마나 더 번다고 유세 떨고 네 부모 내 부모 가리는 건 빈정상해서 못 봐주겠고요. 똑같이 벌어오라고 저더러 노래방 도우미 하라는 소리는 절대 못 잊어요. 그런데 뭘 더 같이 살고 자시고가 있겠어요. 불장 다 봤는데. 저희는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지 말고 너도 그래. 애가 왜 이렇게 타혈질이야? 그냥 좋게 말로 하면 될 일을. 저도 좋게 말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들이 말이 통하지 않은 걸 어떡해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머니 아들한테 하세요. 지금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아들이랑 살 마음 없고요. 그 잘난 유산도 다음에 들어올 새 며느리한테 말씀하세요. 뭐? 예. 아,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그러지 말고 이쯤에서 마음 좀 돌려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좋게 말하지 않니? 시어머니는 저렇게 연신 저를 회유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애를 쓰셨어요. 하지만 저는 넘어갈 생각도 없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모자지간이 너무 똑같아 쓴웃음이 나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물려줄 유산이 많다고 해도 그걸 저한테 주겠나요? 어차피 자기 아들한테 줄 거고 그럼 또 그거 가지고
그 인간이 온갖 유세를 떨 텐데 그 꼴까지 볼 생각을 하면 저는 저절로 고개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정말이지 그것까지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 진심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유산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한 건지 싶네요. 만약 시어머니한테 정말로 물려줄 그런 큰 재산이 있었다면 뭐하러 싫다는 며느리를 붙잡겠어요. 그것도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돈도 한 푼 안 해주겠다고 하던 양반이요. 그런 생각을 하니 그마저도 그냥 하는 헛소리 같았는데 저는 정말 그깟 거에 관심이 없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하면 할수록 저한테 분위기가 유리하게 흘러가니 남편 쪽에서 먼저 꼬랑지를 말았는데 그냥 몸만 나가는 걸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동안 공짜로 제 집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살았는데 저야말로 괘씸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혼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는 공교롭게도 결혼 1주년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는데 그때는 기분이 참 묘하고 씁쓸했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빨리 집도 정리하고 살림살이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부모님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 혼자 지내게 되었고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제 스스로 어루만지며 마음의 상처에 새살이 돋길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시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어요. 내가 순수하게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가 저런 속물의 쓰레기였다니 그 충격이 깊었는데 새 출발을 하려면 일단 이 묵은 감정부터 해결해야 할 것만 같더라고요. 이게 저에겐 일종의 숙제처럼 느껴졌는데 시작은 둘이 했으나 끝은 혼자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더군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것도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낫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부작용만 심해지고 사람에 대한 불신감만 깊어졌는데 이러다가는 제가 대인 기피증에 걸리는 게 아닐까 겁도 났어요. 그래서 마치 동굴에 갇힌 것처럼 저는 꽤 오랜 시간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음을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사랑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 역시도 제 잘못은 아니라고 제 자신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랑했고 또 아니다 싶었을 때 단칼에 버렸으니 나는 후회도 미련도 없노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거짓말처럼 작년부터 다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이젠 이혼도 그 망할 인간을 떠올리는 것도 힘들지 않고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비로소 저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며 아침에는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혼하고 요거로 정신수양, 마음수양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예뻐졌다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요즘은 저 좋다는 남자분들도 꽤 있고 자존감이 가득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굴 만나기보다 제 인생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아마도 그 인간이 제 염장을 지른 게 가장 큰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고마워해야 하나? 실제로 제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앞으로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따서 마음 맞는 선생님들과 힐링센터를 차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곳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는 일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저녁 후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기만 한데요.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그 인간 소식도 전해졌어요. 같은 회사에 있었던 만큼 저 말고도 그 인간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인간이 결국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아부만 떨다 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인간을 이끌어주던 학연 지원도 같이 정리가 된 모양이었어요. 하물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저런 월급 루팡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하여 제 전 남편은
고향의 갈빗집을 물려받겠다고 내려간 듯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어요. 나의 잘못은 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저는 부메랑처럼 돌아올 제 과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오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수양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부디 미래에는 제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하며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기도하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비참하게 했던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벽히 짓밟은 불혹을 앞둔 4성급 호텔 사장입니다. 저는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제 최악이었던 결혼 생활에는 시댁 식구들이 중심에 있었어요.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고지식하기로 유명한 사람으로 무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에요. 특히나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저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잔소리를 엄청 했어요. 한 번은 치마를 입었다고 사람들 다 있는 식당에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혼이 났었죠. 그리고 쌍둥이 시누이는 그런 아버지의 충실한 개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혼이 나는 저를 방관하고 혼이 난 이후에는 비꼬고 타박하기 바빴죠. 게다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죠. 그래서 결국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울분과 한이 있었죠. 매일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대한 악몽을 꿨어요. 저는 이를 갈며 언젠가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다 우연히 제가 사는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만났어요. 3년 만에 만난 전 남편은 달라진 게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3년 사이에 많은 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남편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죠.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 고향은 지금 저희 가족이 터를 잡은 이 지역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제가 17살 때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전에 과수원을 했어요. 저희 친가 대대로 오랫동안 과수원을 했는데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과수원을 물려받기 전부터 할아버지 과수원에서 일을 했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과수원 일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어린 아버지는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죠.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과수원집 장남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운명이란 게 있었죠. 장남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무조건 순리적으로 과수원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운명 말이에요. 그게 제 친가에서는 전통으로 불렸어요. 특히나 저희 할아버지가 그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투철했죠. 아버지가 할아버지 과수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아버지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역사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너희보다 어렸을 때부터 과수원에서 일을 시작했어. 사람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참 야무지게 일을 한다고 어른보다 낫다는 말을 수십 번은 들었지. 나보고 큰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세상은 실전이야. 몸으로 부딪혀 얻는 지식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책상 앞에 앉아 수백 년을 있어도 내 몸으로 직접 얻는 지식만 못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야 해. 그리고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우리 집안은 뿌리가 깊은 집안이다. 동네를 다녀봐라. 너희 할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냐? 그리고 그건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만큼 우리 집안이 역사가 깊은 집안이란 거지. 역사만 깊냐? 우리 과수원에서는 실패도 없었어. 흉년이야 운에 따르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판단으로 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야. 준아야, 다른 애들은 몰라도 장남이 너는 이 사실을 크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너는 나중에 이 과수원의 후계자가 될 테니까. 솔직히 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너를 과수원에서 일하도록 하고 싶은데 너희 부모가 고등학교까지는 보내고 싶다고 하도 성하여서. 어차피 과수원을 할 거면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데 말이야. 그래도 너희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겠니? 아우, 애들 앞에서 옛날 얘기 좀 그만해요. 나중에 그러다가 준아가 과수원 안 물려받는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지. 우리 집 장남으로 태어난 이상 과수원을 물려받아야 해.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니까. 할아버지는 저희 남매, 아니 저희 오빠가 어릴 때부터 집안의 전통을 가르쳤고 틈만 나면 오빠를 과수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 엄마가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아니, 아버님은 왜 그 어린애를 틈만 나면 과수원으로 데려가는지 몰라. 그 어린애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우리 아들이 작은 손으로 사갔다는 생각을 하면 억장이 무너져. 그 땡볕에서 쓰러지면 어쩌려고. 내가 아들을 괜히 낳았어. 딸만 낳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맨날 노래하는 전통을 끊어냈어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그 전통에 목숨을 거는지 알아? 나중에 자기 죽어서 재산 싸움하고 혹여라도 가수원 팔까봐 벌써 변호사 만나 유언장 쓰셨어. 그리고 우리 남편 말고는 과수원에도 발도 못 붙이게 해. 사실 우리 남편 과일 정말 안 좋아하거든. 1년에 두세 번 먹을까 말까 해. 그런데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과수원에 발목 잡혀서 살잖아. 그래서 중학교도 못 나오고. 그런 거 보면 가끔 안쓰럽다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과수원 물려받는 거 싫어. 더군다나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서 얼마나 피부가 여린데 땡볕이 쥐약이야.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내가 잘 다니던 도서관 결혼하자마자 그만두고 이 시골에서 얼마나 힘든지. 너 오랜만에 본 내 피부 보고 놀라 까무러쳤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새끼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해? 물론 분홍인 거 알지. 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우리 죽기 전에 과수원 일해도 늦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무슨 그 어린애를 데리고 과수원을 매일 가는지 정말 답답해.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엄마의 소원을 하늘이 들어주었는지 오빠는 과수원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세 식구와 할머니는 급하게 지금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죠. 세 식구가 웬 말이냐고요? 왜 할머니만 데리고 이사를 했냐고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17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경매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크게 사고가 났거든요. 졸음 운전을 한 덤프트럭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탄 트럭을 박은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탄 트럭이 가드레일을 머머 풀숲에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죠. 정말 절망스럽다고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쓰러지고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너무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고여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과수원도 난리가 났죠. 과수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오직 할아버지와 아버지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몇 달을 혼자 과수원을 살려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대대로 이어온 과수원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규모가 큰 과수원이고 아버지의 형제가 5이나 되어서 파는 과정에서 가타부타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사무실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인 오빠에게 과수원의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서류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과수원을 팔 수 있었죠.
과수원을 팔고 엄마와 오빠, 저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의 고향으로 갔어요. 이모의 집으로 들어갔죠. 엄마는 그날부터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과수원을 판 돈과 아버지의 보험금과 합의금, 그리고 쌈짓돈을 합쳐서 7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외곽도 아니고 중심가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1층부터 3층은 상가였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원룸, 꼭대기층은 집이었죠. 저희 식구들은 그 건물 꼭대기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1층에 편의점을 차려 할머니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군입대를 했고 전 방황을 했어요. 2년 동안 비행소녀로 있었죠. 학교를 간다고 하면서 노래방이나 PC방에 가서 시간을 버리기도 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당연히 성적은 떨어졌고 어떤 대학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그런 저를 방치했죠.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어요. 그런데 제가 18살이던 그해 겨울, 할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우리 연아 공부하니? 왜요? 저녁 알 먹을 거예요. 요새 학교는 재미없어? 그런 걸 갑자기 왜 물어요? 재미없는 것 같아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건 없고? 없어요. 아빠 생각 많이 나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너희 아빠가 너 태어났을 때 딸이라고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니? 아주 품에서 놓지를 않았다. 매일 너 사춘기 오면 어쩌지 그랬는데 결국 그걸 못 보고 갔네. 그래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요. 요새 학교도 잘 안 가고 공부도 안 한다며. 엊그제 너희 선생님한테서 전화 왔더라. 너희 엄마가 그 전화를 받고 어찌나 울던지. 할머니 마음이 엄청 아팠어. 연아야, 학교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녀도 돼.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거기에 네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행동하는 건 시간 낭비야. 나중에 할머니처럼 늙어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을 때는 너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된단다. 네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가슴 아픈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할머니는 그런 말을 하고 방을 나가셨고 저는 그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울려 놀던 질 나쁜 친구들과 놀지 않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기를 반복했죠. 그 결과 저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며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하기도 전에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부서로 입사했어요. 그리고 입사 6년 차, 30이 된 해에 팀장이 되었죠. 다들 어린 나이에 팀장이 되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프로젝트의 리더가 된 것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죠.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 친구를 만났죠.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저의 공부를 도와줬던 은인이에요.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다행이네. 너 그것 때문에 꽤 고생했잖아. 잘했어. 끝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해. 그래서 맛있는 거 먹자고 불렀지. 오늘 고기 맛있었지? 맛있더라. 네 덕분에 비싼 고기도 먹고. 내가 횡재했네? 그럼 우리 이제 술이나 마시러 갈까? 그러자. 내가 잘 아는 데 있어. 거기로 갈까? 어? 왜? 아니,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야, 박승준! 선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 젊은 사람들만 오는 데인데. 짜식이 기어오르기는. 너랑 나랑 1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 동담이죠. 옆에는 친구분이세요? 그래. 애인 없는 사람끼리 고기 먹고 이제 술 마시러 간다. 그건 피차일반 똑같네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아, 소개를 안 했네. 이 친구는 내 고등학교 동창 이연하. 여기는 내 대학 후배 박승준이야. 옆에는? 여긴 제 고등학교 동창 전도민이에요. 군인이고요. 늦게 입대하셨나봐요. 아, 장교예요. 너도 술 한잔 하러 간다고 했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같이 가자, 연아야. 괜찮지? 그렇게 저희 네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얼떨결에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계곡도 가게 되었어요. 네가 조수석에 타. 너 멀미하잖아. 게다가 제가 조수석에 앉게 되어서 무척이나 어색했어요. 친구와 친구 후배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죠. 저는 어색한 분위기는 못 참는 편이라 이것저것 물었어요. 다행히 제 말을 잘 받아주더군요. 운전도 부드럽게 해서 멀미도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곡에서 다 놀고 난 뒤에 저는 가장 마지막에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내리려고 할 때 남자가 내일도 보자고 하더라고요. 내일도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이요? 내일도 주말이잖아요. 내일도 같이 보자던가요? 아니요, 내일은 둘이 보자고요. 왜요? 궁금한 게 많아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가서 서둘러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오,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네. 군인이라 그런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처음 보고 나서 너 마음에 든다고 했대. 그래서 다리 좀 놔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괜찮은 사람 같지? 괜찮은 사람 같긴 한데 얼마나 봤다고 대뜸 둘이서 보자고 해. 네가 워낙 마음에 드는가 보지. 그리고 군인 장교면 공무원인데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좋지 않아?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신경 쓰나? 우리 결혼할 때 다 됐거든.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만나야지. 아무튼 잘해봐. 그리고 저는 몇 주 남자를 지켜봤고 적극적인 모습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연애를 할 때도 참 적극적이었어요. 열정이 넘쳤죠. 이제껏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저에게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연애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청혼을 했죠. 물론 처음엔 저도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같은 사랑이 식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몰랐어요. 주변에서 제 결혼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하면 되던 것도 안 된다며 말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이었던 남자가 없다고요. 저는 이런 남자는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죠.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남자친구와 살림을 차리는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했고요. 예스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청혼을 승낙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죠. 나는 이제 너희들처럼 진급하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 내 결혼식 때 우리 장모님한테 인사드렸지? 안 드린 사람 있으면 아마 평생 후회할 거다. 우리 장모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저기 번화가 사거리에 있는 7층짜리 건물 주인이야. 거기에 편의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원룸도 있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장모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한다고?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이 무려 4억이 나는 새 아파트를 사주셨어. 너희가 평생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군인 월급으로 택도 없어. 아우, 이 사람이 왜 이래? 당신 취했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닙니다, 재수지. 뭐 한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닌데요. 제가 하는 말,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다니까요. 그래,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실만 얘기하는 건데 부럽지? 너희들은 고작 연금만 보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차기 건물주가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남편은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처갓댁이 저희 친정이 부자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듣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말했죠. 그래도 처음엔 남편에게 제 친정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아닌 척 말리면서 어깨가 올라갔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남편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죠. 갑자기 제 차를 바꾸라고 했어요. 차를 바꾸라고? 아직 멀쩡한데 왜 차를 바꿔?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아니, 멀쩡하다고 쳐도 그래봤자 경차야. 너는 그 차 몰고 회사 출근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이제 너도 직책이 높은데 외제차 정도는 몰아야지. 외제차를 몰라고? 그게 한두 푼인 줄 알아? 비싼 건 1억 하는 것도 있던데. 나는 지금 차 괜찮아.
고작 출퇴근만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안 그래? 출퇴근만 하는데 비싼 거 몰아봤자 의미 있어? 그런 것도 다 돈 낭비야. 우리 애 가질 거 생각하면 지금부터 아껴야지. 너는 태어나지도 않은 애 걱정을 하면서 내 얼굴은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하냐? 누가 보면 욕해. 장교 와이프가 경차 mon다고 하면 욕한다고. 뭐 저번에 보니까 다른 와이프들도 경차 타던데? 너 가장이 말을 하는데 어딜 꼬박꼬박 말대꾸야. 내가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거야. 내가 알아본 차가 있으니까 장모님한테 연락해. 우리 엄마는 왜? 우리가 차 바꾸는데. 자기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넌 참. 그런 눈치로 어떻게 회사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장모님한테 너 차 바꾸고 싶다고 은근슬쩍 말해보라고. 그럼 바꿔주실 거 아냐. 그걸 우리 엄마가 왜 바꿔줘? 나는 자기가 바꿔주는 건 줄 알았는데. 군인 월급에 그럴 돈이 어딨어? 내가 지금 링크 보낼 테니까 그거 어떤 것 같냐고 은근슬쩍 장모님한테 보내. 당연히 처음에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황소고집인지 결국엔 남편이 보낸 링크만 엄마에게 보냈어요. 그러니 엄마에게서 곧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희 차 바꾸려고? 내 차도 오래됐고 회사 다니면서 보는 눈이 많아서 괜찮은 거 한 대 뽑을까 해서. 엄마 들어가 봤어? 어때?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런데 여유 자금은 생각하고 사는 거야? 너희 아기 가질 준비 안 하니? 애 가지면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지금 너희가 외제차를 뽑을 형편이 돼? 아, 뭐 어떻게든 되겠죠. 지금 당장 아이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신중하게 생각해. 아이는 약속한 대로 오지 않는다. 언제 갑자기 아이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야지. 엄마는 계속 저희 부부를 걱정했어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은 재촉하듯 묻더라고요. 어때? 장모님이 돈 준대? 차 사지 말라던데? 아기 생기면 들어가는 돈 많다고 그냥 지금 타는 거 타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대놓고 실망한 티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2천만 원이 입금되었죠. 엄마였어요. 남편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 확인하더니 슬쩍 웃다가 빈정거렸어요. 내가 우리 장모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그런데 너무 적다. 그 링크에 차 얼마인지 적혀있는데 절반도 안 주셨네.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외제차 못 사니까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엄마한테 돈 돌려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도 받았겠다. 자기가 대출 받아서 외제차 사. 물론 대출 받아봤자 내 드림카는 못 사지만 다른 외제차를 살 수 있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대출 받을 준비나 해.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정말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뽑았어요. 남편은 그 외제차를 자기 차인 것처럼 행동했죠. 어딜 가든 열심히 몰아. 자기는 다치면 병원 가서 간단히 치료하면 되지만 나는 아니라고. 한번 다치면 중고야 중고. 그러니까 안 다치게 조심해. 정작 본인은 출퇴근을 할 때 주변 시선 때문에 외제차를 몰지도 못하면서요. 그래서 주말마다 혼자 드라이브를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끊임없이 건물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어요.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하고 친정엄마를 찾아가 건물 앞을 쓸고 닦았죠. 물론 그런 남편의 속내를 모르는 엄마는 좋아했죠. 우리 건물이 이렇게 깨끗한 건 다 우리 사위 덕분이라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을 칭찬하곤 했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는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해요. 20살에 군입대를 해 부사관으로 일하던 오빠가 상사로 제대를 했죠. 그리고 엄마와 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오빠는 통신대대에서 일을 해서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분야로 재취업을 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엄마는 고민 끝에 건물에 별다방을 냈어요. 그리고 오빠를 점장으로 두고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해. 이러다가 건물이 홀라당 다 형님한테 빼앗긴다니까? 빼앗긴다니. 아직 엄마도 정정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정정한 거랑 다른 문제지. 지분이 있게 됐잖아.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야.
너도 빨리 그 건물에 지분을 만들어야 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넋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이제 좀 그만해. 정말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면 자기 돈으로 직접 건물 사면 되잖아. 자기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는 진심을 다해 자기를 사위로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우리 엄마는 뭐야? 건물주라고만 생각하지? 그게 사실이잖아. 건물주를 건물주로 생각하지 달리 또 뭐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눈앞에서 7층짜리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아니란 것 아니야? 계속되는 말다툼에 저는 남편과 대화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방식대로 지분을 얻기 위해 더 자주 저희 엄마를 찾아가더라고요. 열심히 건물을 쓸고 닦으면서 저희 오빠를 시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댁에까지 들어가서 저는 시댁에 호출되었죠. 너희 오빠가 제대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런데 그 나이 먹고서 제대로 취업도 안 하고 안싸돈이 차려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네,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쪽으로 취업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고민한 끝에 카페 차려주셨어요. 지금은 손에 익었는지 아주 잘해요. 저희 엄마도 한시름 났죠. 그게 어떻게 한시름 놓은 거냐? 더 걱정시키는 일이지. 남자란 자고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아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어디 장가는 가겠냐? 어떤 여자가 믿고 시집을 오겠어? 정 카페 가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차려야지. 한심하다 한심해. 그 나이에 자기 엄마한테 손을 벌리다니. 손을 벌린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차리기만 했지 관리는 다 오빠가 해요. 그리고 자리 잡으면 월세도 내겠다고 했고요. 아무튼 지금은 아니잖아. 그나저나 너 도민의 말대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구나?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재수가 없다는 말도 모르냐?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요새는 말이야. 그런 추억 같은 옛말도 모르고 목소리 높이는 여자들이 많아졌어. 폭 달아나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앞으로 나한테뿐만 아니라 도민이한테도 따박따박 말대꾸하지 말고. 네, 서방님 알겠습니다. 그러란 말이야. 아주 너는 신부 수업부터 들어야겠어. 조신하고 참한 며느리가 되어야지. 저번 일도 그래. 어디 치마를 입고 밖을 돌아다녀? 어디 여자가 다리를 내보이냔 말이야. 맞아. 화장도 그렇고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앞으로 내 앞에서 화장하는 꼴 보이기만 해봐라. 아주 내 쫓아버릴 줄 알아. 아버지,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건물 이야기부터. 아 그래. 너희대로 괜찮겠니? 이러다 도민이 말대로 건물 다 오빠 차지가 된다. 우리가 왜 너희 식구들이랑 가족이 되었는데 그 7층짜리 건물 그거 하나만 보고 너랑 결혼시킨 거다. 원래 도민이는 짝이 있었어. 훌륭한 교수 처자를 내가 며느리로 점찍어 놨었다고.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 건물을 우리 집안에 가져와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일 그만두든지. 내가 누누이 말했지? 일 그만두라고. 집에서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고. 여자가 일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애 낳고 애 키우고 하면 그만둘 건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니? 그때 애 하나 하늘로 보낸 것도 다 네가 욕심부리는 통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네가 내 말 듣고 제때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어도 애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 너 대학 나왔다고 유세 부리는 거지? 이봐. 그래서 애초에 여자는 대학을 나오면 안 된다니까. 저는 친오빠가 저희 엄마 건물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폭언을 들어야 했어요. 시아버지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빗으로 꽂혔죠. 저는 더 독하게 일에 몰두했어요. 매일 야근을 하고 들어왔죠.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승진해서 누락되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저보다 성과도 별로 내지 않았던 후배가 저 대신 승진했죠. 그걸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저에게 비아냥거렸어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봐, 여자는 딱 거기까지라니까. 다 네가 결혼하고 애 낳을 걸 생각해서 높은 자리를 안 주는 거다. 그러니 포기해. 포기하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고. 저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엄마가 대장한 말기 판정을 받았죠. 엄마는 덤덤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다 결국 편의점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상황이 너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그리고 엄마 장례식에 시댁 식구들이 왔는데 아주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별로 맛있진 않네. 그러게요. 좀 쉬운 궁금 같은데. 너는 제대로 알아보고 정한 거니? 이러면 마지막 가는 길에도 너희 엄마 욕먹는 거야. 그러면 편히 눈을 감겠니? 식사하시고 가세요. 저는 손님 받아야 해서. 그건 그렇고 유산은 어떻게 됐어? 그 건물 반으로 나누는 거야? 저는 시아버지의 물음에 대답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시아버지가 호통을 쳤어요. 이놈, 어디 어른이 말을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의 호령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은근슬쩍 짜증을 냈죠. 건물은 저희 오빠가 가져갈 거예요. 카페도 하고 있고 편의점도 오빠가 관리할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오빠가 저보다 더 잘 아니까 별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자 시아버지는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냐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 내가 진작 지분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는 거야? 자기야, 말을 해봐. 법적으로 효력이 있든 없든 저희 남매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요. 고작 그런 일로 형제 애를 무너뜨릴 순 없잖아요. 형제는 무슨 형제? 네 엄마의 결정을 듣고 내 오빠가 단 1원도 나누지 않았단 소리야? 아니 그런 형제애가 어딨어?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 건물만 있으면 앞으로 호강하는 건데 그걸 멍청하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면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 누구도 그런 시아버지와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죠. 안 되겠어요. 이혼할게요. 도저히 이 집 식구로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그래? 우리도 건물이 없는 너한테 별 욕심 없다. 그래, 이혼하거라. 대신 소송은 하지 말고 재산 분할도 정확히 해. 그래서 저희 부부는 공동재산으로 취급한 모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공동재산에는 제가 대출을 써서 산 외제차도 포함이었죠. 저는 뭔가 마음이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았어요.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여행 겸 요양을 하기 위해 제주도로 갔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좀처럼 육지로 갈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죠. 3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전 남편을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만났어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객실에 전 남편이 묵고 있었죠. 잠깐 짐을 가지러 온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더니 거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겨우 이런 일 하려고 이혼한 거야? 정말 우습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일도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너 청소 제대로 못했잖아. 내가 무슨, 네가 어지럽혀서 그렇지. 아, 이런 건 사진을 찍어서 우리 부모님이랑 누나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요새 너 같은 것들에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초상권도 마찬가지고 너도 알지? 그런데 정말 한심하다. 참, 날 보니까 딸로 태어나는 것도 죄구나 싶네. 그게 무슨 말이야? 딸로 태어나서 건물도 못 받고 이런 데에 와서 청소나 하고 있으니 말이야. 일은 그만뒀나 봐. 참네. 이렇게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만뒀으면 좋잖아. 봐, 우리 아버지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고래 자존심은 있어서. 그렇게 전 남편이 저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을 저는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의 모든 직원이 객실로 들어왔죠. 한 직원이 제 손에 들린 걸레를 자기가 쥐었어요. 대표님, 청소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직원들이 제가 사용한 청소용품을 카트에 넣어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더군요. 뭐? 사장? 어디서 연극 배우라도 데리고 온 거야? 야, 그런데 너무 티난다. 발연기네, 발연기야. 대표님, 아시는 분이세요? 전 남편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일들 봐요.
사장실로 모실까요? 사장실? 그런 것도 준비했어? 그래, 한번 올라나가 보자.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내가 구경은 가줘야지. 전 남편은 호기롭게 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호텔 꼭대기에 있는 사무실은 벽이 완벽하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 전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압도당한 것 같았죠. 그런데 티를 안 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더라고요. 참 애썼네. 그래서 이렇게 빌리는데 얼마나 들었어? 현실을 직시해. 여기까지 보여줬는데 어떻게 연극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면 차라리 연극이길 바라는 건가?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네가 나보다 많이 번다고? 네가 정말 사장이라고? 그래, 내가 이 호텔의 사장이야. 여기 보이지? 너도 알겠지만 이 호텔 4성급 호텔이야. 2성급인 호텔을 4성급으로 발전시켰지. 어때? 꽤 근사하지? 그럴 리 없어. 너희 엄마의 유일한 재산이 건물인데 그걸 팔았을 리도 없고.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제가 제주에서 4성급 호텔 사장이 된 데에는 여차저차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혼을 한 뒤에 휴식을 위해 제주도로 왔다는 말씀은 드렸죠. 처음에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서 감귤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주인 아줌마와 부쩍 친해졌죠. 주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정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를 통해 동네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호텔을 인수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호텔을요? 제가 어떻게 인수를 해요? 호텔 관리하려면 엄청 힘들 텐데 전 못해요. 네가 얼마나 야무진데 그걸 못해. 오히려 문제는 돈이지. 2성급이지만 그래도 호텔이잖아. 게다가 보수를 하려면 또 돈이 들고. 그래도 거기가 위치가 정말 좋아. 사면 무조건 이득이야. 저는 아주머니 말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가진 돈을 전부 투자했죠. 호텔을 샀어요. 그리고 4성급 호텔을 만들기 위해 또 투자를 했죠. 그 큰 돈이 어디에 있었냐고요? 사실 저한테는 돈이 있었거든요. 퇴직금도 한 푼도 안 써서 그대로 있었고요. 엄마가 건물은 오빠에게 유산으로 줬지만 저한테도 남긴 게 있었거든요.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제가 다 받았어요. 엄마가 그러도록 조치를 취해놨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돈은 안 쓰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이 정도면 하늘에 있는 엄마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투자를 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투자를 했다니 놀라셨죠. 사실 저는 이혼을 하고도 가끔 시어머니와 연락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폭언을 당하는 걸 방관했지만 어떤 땐 같이 동의도 했지만 그런 저를 무척이나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뒤에서 잘해주셨죠. 이혼을 하고 먼저 연락을 한 것도 시어머니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러다 호텔 이야기가 나왔고 시어머니는 선뜻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호텔을 샀고 4성급 호텔을 만들었죠. 순식간에 호텔 사장이 되었어요. 호텔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졌어요. 대박이 났죠. 지금은 2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이게 다 저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 덕분이에요. 특히 제 부탁으로 일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넘어온 전 직장 동료에게 특히 고맙죠. 그 친구가 홍보를 기막히게 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호텔에 성공해도 저는 거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시만 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행동했죠.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를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했어요. 물론 직원들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청소를 하는 걸 말렸죠. 하지만 현장을 알아야 바른 운영을 한다는 저의 믿음은, 철학은 여전했어요. 제가 호텔을 인수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이 너한테 있었다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런 건 제깍제깍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투자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누가 전 며느리한테 그런 큰 돈을 투자해. 그것도 네가 잘못해서 이혼한 건데. 너 우리 엄마를 협박한 거 아니야? 협박이라니. 내가 협박 같은 걸 할 성격이 안 된다는 걸 잘 알 텐데.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전부 사실이야. 어머님이 흔쾌히 투자해줬고 그 덕분에 대출을 받지 않았지. 이 호텔은 완전히 내 소유야. 표정을 보니까 배가 좀 아픈 모양인데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아니다. 너랑 지금까지 살고 있었으면 내가 호텔 사장도 못 되었을 테니까 너한테도 고마워해야 하나? 이건 말도 안 돼. 너 같은 게 이런 호텔의 사장일 리 없다고. 화려하긴 하지. 지금 네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정말 성공했다는 게 느껴지네. 우연히 온 거겠지만 와줘서 고마워. 그러니 내가 호텔 업그레이드 해줄게. 편히 쉬다가 가. 전 남편은 열받았는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왠지 분해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제 남자친구가 사장실로 들어왔어요. 연아야, 점심 먹자. 아, 손님이 있었네. 왔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몰랐네. 오빠, 잠시만 기다려줄래? 곧 끝날 것 같아. 제 말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전 남편을 보며 누구냐고 물었죠. 내 전 남편이야. 전에 이야기한 적 있지. 나를 비참하게 했던. 그런데 여긴 어떻게 왔대? 우연히 왔나 봐. 나도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 이제 더 듣고 싶은 말 없지? 우리 점심 먹어야 하니까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초면이 아니지 않나요? 어디서 만난 적 있어? 흔하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남자친구는 전 남편의 얼굴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남자친구의 얼굴을 받고 새하얗게 질렸죠. 아, 맞네. 저희 어제 만났죠?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속은 괜찮으세요? 어제 만났다고? 내가 어제 접촉사고 있었다고 했잖아. 호텔 앞에서. 그래서 방금 술이 맡기고 오는 길인데 어제 이분이랑 부딪힌 거거든. 뭐? 설마 너 또 음주운전한 거야? 결혼 생활할 때도 가끔 그러더니 더 습관인 모양이다. 군인이 그래도 돼?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포르쉐를 모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이봐요. 그 차 자차 맞아요? 할부 때린 거죠? 자차 맞는데요. 일시불로 샀습니다. 뭐 불만 있으세요? 열낼 것 없어 자기야. 이 사람 인생에 포르쉐는 꿈도 못 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그리고 내 남자친구 능력 좋은 사람이야.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감귤 농장하거든. 거기서 만났어 우리. 정말 웃긴다. 너는 사랑이 그렇게 쉽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애인을 만들어. 괜히 트집 잡지 마.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데 가만히 놓치고 있어? 덕분에 나는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 어제 포르쉐를 박아서 꽤나 놀랐겠네. 그래도 내 남자친구가 아량이 넓어서 봐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음주운전이라며. 군인이 음주운전하고 그래도 돼? 아, 그리고 내 남자친구도 대령 출신이야. 제대한 지 좀 됐는데. 아, 그러게. 소령이라고 했죠? 제가 근무한 부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직 사령관님 그대로 계시나요? 저를 무척 예뻐하셨는데 그분이 완전 FM이잖아요. 음주운전 사실 알려주면 굉장히 곤란해질 텐데. 어제는 봐주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제 여자친구를 비참하게 한 장본인인 걸 몰랐을 때이고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고할게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사장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정말 전 남편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부대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결국 전 남편은 징계를 받았고 몇 개월 뒤에 제대를 했죠. 그리고 들어보니 전 남편은 시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더라고요. 불명예스럽다며 시아버지가 전 남편을 집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분했는지 전 남편이 제 호텔에 찾아와 깽판을 부렸어요. 저는 경찰에 전 남편을 신고했고 불이 나게 달려온 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도민아, 제발 그만해라. 이럴수록 너만 더 망가지고 못나지는 거야.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너랑 네 아버지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구는데 어떤 여자가 버티고 있냐? 너는 연하를 미워할 자격도 없어. 그만해라. 그만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면 돼. 연하야, 미안하다. 전 남편은 전 시어머니의 말에 아이처럼 울었고 그 뒤로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어요. 제주도에서 평생을 살기로 약속했죠.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의 화려한 변신 어떻게 보셨나요?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것 같아요.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주저앉아 있어도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